皆さん、こんにちは。お元気ですか？11月ですね。もう今年も残すところ1ヶ月半もありませんね。日も短くなりました。寒くもなりました。皆さん、冬越えの準備はどうですか？うちの教会では昨日、今日とキムジャンをしましたね。そうやって韓国の伝統は、キムジャンをすることで冬を安心して越えられるという、そういう伝統がありますよね。私たちもキムジャンをする家庭もあるし、しない家庭もありますけれど、冬に備えて万全に準備をして健康でまた来年の春まで元気で暮らせるように冬越えの準備をしたいと思います。では早速11月度の本教互助会知識提供を始めていきます。では皆さん敬礼をもって始めますのでその場で立ってください。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 부모님 앞에 경배. 바로 가전맹세는 7, 8절만 지장하겠습니다. 가전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전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산천국과 전산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앉으세요. では、開会報告祈祷を、北野清子、ソウル南部ですね、ソウル、南部大教区四ドンポー教会リーダーによります、北野清子、宣教師にお願いいたします。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늘 부모님, 존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1국 신령 11월 초하루, 양력으로 2022년 11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참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부모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본향 땅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산조회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식 제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사랑 상담소 유정순 소장님을 모시고 행복의 비밀을 아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더 행복감을 높이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하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비르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야 함께 있는 가족들이 또는 이웃 사람 앞에 평화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매개체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시작할 때 축복 중심 가정 기타노 기억고 이름으로 보고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早速、今回の知識提供を始めていきますが、今回は5月に引き続き、タサラン相談所のユウ所長にお願いいたしました。今回は、幸福度アップ講座という名前をつけましたが、変ボケピミルというテーマで、いくつかのテーマに分かれてお話をしてくださいます。やはり私たちが韓国の地で幸福
暮らすことが一番じゃないですか。自信感が高まって生き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けれど、なかなか、それができないで、いる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ね。なので、今日の、ユ所長の講義を聞いて、少しでもその、幸福度がアップしてくれたらという、気持ちを込めて、題名をつけました。では早速、ユ・ジョンスン、所長にお願いいたします。拍手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삶에는 뭐가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또 기분 좋은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언제나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뭐가 좋아지셨나요? 그죠? 우리가 더 좋아지지 않았다면 뭔가 발전되지 않는 삶이에요. 좋아진 건 없고요. 어려운 일만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뭘까요? 행복. 참 알 것 같은데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이란 게 뭘까?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즉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게 행복이다. 행복을 막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거.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살고 있는 반증이죠.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네. 모든 사람이 네, 방향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은 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가야 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걸어가. 어딘가를 향해서. 근데 그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속도를 내도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내가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뭐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속도만 내서 달리고 있는 하나의 어떤 보헤미안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향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인생에서 태어나서 3번의 중요한 만남과 3번의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나죠? 그렇죠. 바로 부모를 만나죠.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만남 중에 첫 번째 만남은 뭐냐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운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부모. 근데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인연되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좋은 부모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뭔가 건강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복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는 또 누구를 만납니까? 청소년기에는 한국말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봐라, 친구를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그 친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또 스승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 항상 친구는 나보다 한 단계 위인 친구를 만나라. 그렇게 성현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3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스승을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좋은 친구를 선택해서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만 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죠. 그죠? 우리는 다 옛말에 요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 상담을 오면은 어떤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냐면은, 우리 아이가요, 너무너무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잘못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착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아이를 굉장히 잘 알지 못하고, 또 상대방의 아이도 내가 굉장히 잘못 알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라는 것보다는 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올바른 부모 밑에서 잘못된 자녀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아이가 어떤 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원인 제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인생에서 만남은 친구와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그 사춘기 때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 방향을 찾아가는 시기에 좋은 친구와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복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 제가 생각할 때는 7, 80%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복이지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저는 이제 상담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인연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가 전생에서 이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입어서 이 생에서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만난 인연인가, 즉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만난 인연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생에서 내가 뭔가 베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빚을 받으러 오는 인연이 있어요. 즉 상대로부터 내가 뭔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든 부부 간의 만남이든 내 자녀와의 만남이든 내가 만약에 굉장히 좋은 부모를 만났어. 또 자녀들이 굉장히 그냥 별로 손 안 가고 잘 컸어. 또 남편이 굉장히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만났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빚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아마.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생에 더 많이 베풀었다는 거죠. 더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의 끈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에요. 별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근데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아. 남편도 그냥 어렵고 시부모님도 어렵고 내 친정부모님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인연에 내가 자꾸 걸리게 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전생에서 내가 뿌린 것보다는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와 인연된, 특히 가족관계 인연된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이런 관계에서 그 관계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전생에서 내가 이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더 많구나. 그래서 나는 이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승에서 내가 이런 만남을 가졌구나 하고 그런 걸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어렵지만 감사하게 내가 여길 때 그 인연이 그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인연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힘드니까 어때요? 원망을 많이 하게 돼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막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게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 인연을 풀지 못하고 다시 얽히는 인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관계에 또 이렇게 풀지 못한 인연이 있다 그러면 그 인연의 끈을 풀지 못하면 다시 내 자녀에게 그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게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또 연계를 가게 되면 다시 환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이 사람과 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괴로운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연의 법칙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만약에 조금 희생이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보살펴야 되고 이런 인연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생에 이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과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생에 당신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났구나. 여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우리 딸 고마워.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더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그 인연의 법칙을 알고 그걸 선택을 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편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그것을 왜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하면은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괴로움이지만 프레임을 바꾸면, 방향을 바꿔서 보면 어때요? 그런 인연의 깊은 법칙을 알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삶은 똑같아, 현상은.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미움의 대상, 원망의 대상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전생에 나는 이미 이 사람으로부터 반대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괴로움을 많이 주고 내가 그 전생에서는 더 많은 걸 내가 은혜를 입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와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여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우리 딸 고마워. 엄마를 이렇게 사람으로서 성숙시켜줘서 성장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내가 딱 받아들일 때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괴로움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얽혀있는 인연의 끈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잘못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이 괴로움을 당해야 될 때 누가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날마다 서프라이즈한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이제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인생관의 선택이에요. 인생관.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태어나서 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인생관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좀 더 뭐랄까 넓게 본다면 사명이라고 하겠죠.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관을 정하지 못하고 평생을 방황하면서 우리가 괴롭게 사는 이유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 목적을 아세요? 목적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로 떨어진 거. 내가 왜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야 될 목적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타락이거든요. 무지한 상태로 떨어진 거. 이게 바로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감탄사가 뭐였어요?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너무너무 기뻤더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성상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피조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성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첫 번째 감탄사가 뭐라고요?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뻤더라. 기뻤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 창조 목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기쁜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매일 기쁜가요? 슬픈 일이 많은가요? 기쁠 때도 있지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기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무지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의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야 될 방향이 기쁘게 사는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고, 그렇다면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인가?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알려준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쁨은 어떨 때 생기냐는 거예요. 기쁨은 반드시 감사라는 씨앗을 심지 않으면 피지 않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상의 이 소소한 것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코로 숨 쉴 수 있는 거, 입으로 먹고 마시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다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에 대한 센시티브한 그런 뭐랄까 눈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등불을 준비한 5처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런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는 것도 눈을 뜨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 근데 그 마음의 눈을 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감사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기쁨의 꽃을 피우기를 바라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감사라는 씨앗이다. 감사라는 씨앗. 그래서 남편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인생에 아이가 와준 게 감사하고 내가 혼자가 아닌 게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한국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뭐 한국 사람하고도 소통도 할 수 있고 한국어로도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사한 씨앗을 심었을 때 피어나는 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쁨이라는 꽃이 피었을 때 자동으로 오는 열매가 바로 행복이에요. 자동으로 오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근데 그 행복한 삶은 감사라는 씨앗을 심었을 때 자동으로 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 감사라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은 오지 않아요. 행복은 자동으로 오는 열매다. 무엇을 심었을 때? 감사라는 씨앗을 심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제가 책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다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은 뭐라고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온전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에 퍼질 때 어때요? 모든 창조가 그대로 다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창조를 일으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짜증내는 말, 남편한테 욕을 하는 말, 남편 무시하는 말, 아내 무시하는 말,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창조를 하고 있다고요. 창조를. 응? 그게 좋은 창조든 나쁜 창조든 여러분의 말에는 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할 때는 칭찬이라는 창조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이 저주를 할 때는 저주라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열매를 맺힌다. 열매를 맺는다. 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모든 창조력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창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좋은 창조, 지옥을 창조하든 천국을 창조하든 우리의 모든 말은 다 창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무섭죠?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런 말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이걸 상쇄시키려면 몇 번 정도의 말을 해야만이 그래도 상쇄 안 되는 게 많이 있지만 최소한 40배 이상을 더 해야 된대요. 한 번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면은 40번 이상은 더 긍정적인 말을 해도 이게 상쇄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그동안 몰라가지고 엄청 애들한테도 구박하고 남편한테도 엄청 나쁜 말 많이 했는데, 그죠?
이제부터 우리가 좋은 말만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선택을 하다가 그 말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인생관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 창조된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방향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직업은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그 핵심은 뭐다?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쁘게. 그러면 기쁘게 하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봉사 활동이든 내 직업이든 나가 가사를 하는 일이든 아이들 밥을 하든 거기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남편이 돈을 뭐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존재가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아이가 뭐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뭐 학교를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의 씨앗을 심다 보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기쁨이라는 꽃이 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열매는 자동으로 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회장님 동의하세요? 끄떡끄떡 하시네요. 끄떡끄떡. 예, 회장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모르는 것은 창조의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 살아가야 될 방향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라도 내 인생관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정표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바로 직업에 대한 선택이에요. 근데 21세기에는 예전에는 어때요? 어떤 한 가지 우물을 파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우물을 파라. 물론 지금도 하나의 우물을 파면 좋죠. 그게 내 아이덴티티에 또 나의 사명에 맞는 일이라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자기가 기쁨이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일에. 그죠? 보람이 있어야 돼. 의미와 재미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은. 어떤 일이든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 수 없이 하는 일은 알바하고 있다. 이런 사람하고 어차피 내가 주어진 청소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화장실을 청소함으로써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잠시 화장실에 와서 휴식을 하고 또 이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즐겁고 또 상쾌함을 느꼈으면 참 좋겠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참 보람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가치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의미와 재미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최고의 직업이다. 근데 이 21세기에는 우리 아이들은 한 가지 우물만 파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혀 다른 3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5가지 이상의 직업을 15번 이상은 교체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진 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했다가 또 이 일이 없어질 수도 있고 많은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한다면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네가 거기에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네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란다. 이렇게 해줘야지. 야, 그런 건 안 돼. 비전 없어. 이것은 부모가 생각하는 비전이라는 거죠. 아이가 거기에 의미를 느끼는지, 거기에 가치를 느끼는지,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한 저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업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그럼 선택은 뭐가 중요할까요? 네, 세 번째도 역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중요한 만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선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부모가 뭐 강제로 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오케이는 다 내가 하잖아요. 누가 소개를 해줘도. 그런 것처럼 배우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내 인생의 선택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보니 우리 남편은 오늘 생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오늘 우리 남편 생일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남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처음 만난 날이 우리 남편이 저한테 처음 만난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선물처럼 온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선물이 되어서 와줬고, 지금까지 이제 34년을 살았잖아요. 34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항상 등대처럼 그렇게 늘, 빛이 되어주는 그런 배우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런 등대가 되고 그런 빛이 되고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3번의 만남과 3번의 선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었대요. 우리가 직업을 갖고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도 뭐라고 했어요? 알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알면 뭐냐면 지식적인 알미예요. 그게 내 개인에 대한 것이든 뭐 남녀에 관한 것이든 자식에 대한 것이든 뭐 일반적인 다른 지식이든 일단 우리가 안다라는 거 첫 번째가 지식에 대한 알미예요. 지적인 암, 머리로서 아는 암, 공부를 통해서 아는 암. 이게 지식적인 알미죠. 두 번째 알면 뭐냐면 정적인 암, 깨달음의 알미. 그렇구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정적인 알미죠. 깨달음의 암. 근데 거기에서 그 깨달음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깨달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의적인 알미예요. 지정의. 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알고 그걸 깨달았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행동까지 가서 변화가 되지 않는 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들은 거예요. 그냥 어디서 정보를 들은 거죠. 잠시 내 마음에 느낌이 왔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알미 아니다. 알미라는 것은 삶으로 연결되는 것만 알미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인생에서 딱 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음으로 그다음 내 행동으로 변화해서 그 행동이 변화해서 과거의 내 삶과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돼서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알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알은 그렇게 내가 알고 깨닫고 행동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옛날엔 걸 몰랐는데 이걸 알고 이렇게 실천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변했어.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강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은 내가 계속 행복하지 않다. 왜 나는 소장님처럼 안 행복하지? 라고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제가 행복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소통에 대한 강의, 행복에 대한 강의, 뭐 자녀 교육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왜 그러면 소장님처럼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잠깐 들은 거죠. 잠깐 깨달았는데 그건 금방 흘러가 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알미 아니라 그냥 들은 거다. 들은 거. 잠시 들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것은 내가 알미라는 것은 삶이 되었을 때만 내 것이 된다. 삶이 되지 않는 건 아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시길 바라죠.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성공하길 바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에 대한 정의는 좀씩 다르겠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시간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공한 사람들, 각계 뭐 그게 어떤 학계든 경제계든 뭐 어디 연구하는 사람들이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 성공했군요라고 평가하고 스스로도 저는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나요? 당신의 성공의 비밀이 있나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제가 방향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방향을 모르고 가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삶이라는 건. 그런 것처럼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우리 아이는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 성공했다고 하는 다 인정하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85%가 저는 이것 때문에 성공했습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이미 검증된 것이라는 거죠. 그 85%가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 그 분야의 어떤 탁월함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성공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15% 정도밖에 영향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난 덕분에, 저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정말로 저는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난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주장하는 또 성공의 비밀이라고 알려주는 이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첫 번째 누구하고 인간관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신과의 관계.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과의 관계. 그게 첫 번째 좋은 중요한 만남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나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을 굉장히 루저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기쁨으로 창조해 주신 대상이라는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로 매 순간에 나의 소소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나와의 관계. 그 다음 세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 인간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나와 당신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수용력이 넓은 사람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인간관계, 특히나 이제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한 사람이 여자와 한 사람이 남자가 만나서 일반적으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럼 부부가 됨으로써 우리가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을 이루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 근데 부부들이 어떤 부부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고 어떤 부부들은 되게 부대끼면서 살아요. 근데 거기 이제 부부 간에 중요한 게 부부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도 모국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국어가. 여러분의 사랑의 모국어는 뭘까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다 사랑의 모국어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못하네요. 첫 번째로는 인정해 주는 말이 내 사랑의 모국어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본 사람이면 일본 사람, 태국 사람이면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이면 필리핀 사람, 아무리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아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내 모국어로 할 때 가장 편하잖아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바로 사랑에도 자기가 더 선호하는 모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인정을 잘해줄 때 여보 어떻게 그거 그렇게 했어요? 당신 진짜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난 정말 당신을 잘 만난 것 같아. 당신 정말 이거 고마워요. 이렇게 항상 인정해줄 때 내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고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요. 다 그런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더 선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사랑의 모국어가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모국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뭔가를 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뭐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같이 뭔가를 같이 할 때 굉장히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이 돼야 돼. 대화가 통해야 돼. 이게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나는 함께하는 게 좋아가 아니라 함께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기쁘고 편안하고 뭔가 소통이 되고 이랬을 때 내가 더 사랑받는다고 느낀 사람들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더 자신의 사랑의 모국어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이라는 사랑의 모국어를 굉장히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냥 립 서비스로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을 했을 때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어떤 작은 선물, 물질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여보 뭐 생일 축하해요. 여보 이번에 있었어요. 이번에 수고했어요. 하고 그렇게 물질에다가 마음을 전해줄 때, 넣어서 전해줄 때 훨씬 더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모국어가 선물이죠.
근데 이거 꼭 물질만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남편이 또 아내가 굉장히 나에게 이렇게 많이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굉장히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랑을 전해줄 때 그때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죠. 또 내가 막 아기를 낳으려고 막 진통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고 같이 진통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내 그 존재로서 옆에 와서 지켜줄 때 그때는 남편이란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선물은 꼭 물질만 아니라 내 존재가 선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선물에 마음을 담을 때 훨씬 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내가 여보 청소기 좀 밀어줘, 여보 빨래 좀 널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나를 배려해서 청소기도 밀어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빨래도 널어주고 빨래도 개주고 뭐죠? 그런 분리수거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엄청나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내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고 정말로 저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들의 사랑의 언어가 거의 봉사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육아라는 그 기간은 너무너무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에게도 힘들지만 특히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엄마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거든요.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 많이 밖에서 힘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도 봐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아이를 잘 돌봐주고 얘기도 하고 할 때 여자들은 남편이 나에게 직접 해준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더 많은 감사를 느끼고 그럴 때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바로 스킨십이에요. 네,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피부를 닿을 때 굉장히 상대방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잘 안아주잖아요. 저는 제가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빠 손을 잡고 다니든 엄마 손을 잡든 오빠 손을 잡든 동생 손을 잡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잘 잡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누군가하고 따뜻하게 포옹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랬을 때 굉장히 자기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부가 또 저희 가정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잘 살아가는 이유도 스킨십을 많이 해요. 저희 집은. 항상 안아주고 늘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많이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 안아줄 때는 우리는 뇌에서 6초 이상 안아줄 때 여러분 6초 이상 물론 6초 못 안아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6초 이상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사랑의 호르몬, 안정감의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면 어때요? 굉장히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서로 안아주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2세들 이제 가정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문화로 저는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바쁘니까 한 3초만 안아주더라도 저녁에 오면 맞이할 때는 한 6초 여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6초 정도는 꼭 안아주는 그리고 밖에서도 만나면 꼭 안아주고 저희 집은 밖에서 만나든 안에서 만나든 언제나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가족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텐데 이게 뭐야? 꽃이 아유, 꽃도 좋네. 좋죠? 야, 그러면 더 나서? 더 낫죠. 그럼 난또 당신이 양주가 그래. 아이고, 그냥 더 낫네. 아이고, 좋소야. 이쁘네요. 우리 혼하네요. 아주 혼나네요.
치고. 할아버지가 장난 그러죠. 항상 당하면 이쁘게 삐게달라. 할머니가 그냥 안 놔둘게. 89세. 반장 때야 9살 짠짠 차이. 군안에 저승장 어디요. 에이구 나온. 왜 이러요? 이거. 거풀 기질 거리가 아니기래. 내가 야단을 쳤더니 찔. 첫눈 넘어가면 그 전에 비팔 따 소리 했잖아. 야. 이거 비잤어. 맛도 좋은데 야 시원하게 줬어요. 많이 샀어요. 네. 우리 눈발 끓여 얼마나 좋겠어. 할아버지 눈 밝으면. 저 살이 다 자라근데도 죽겠는데. 내가 있어 내가. 할아버지 나 손이 시리네. 따시죠. 따뜻하게. 돌아가셨는데 77년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왜 제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장 골고루 쓰세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해요 안 해요? 예쁘네요, 좋네요 하고 항상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늘 함께 다니세요 이분들은. 그죠? 세 번째 선물 꽃 꺾어다가 맨날 꼽아주시고 서로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봉사. 항상 서로 마당도 같이 쓸고 뭐도 같이 하고 항상 같이 하시죠. 난 5번째 스킨십. 항상 손잡고 다니십니다. 이분들은 그 나이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할아버지가 원래 고하셨어요. 고하셨는데 할머니 집에 일하는 머슴처럼 오셨는데 너무너무 성실하셔서 이 할머니 댁 부모님이 사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13살 때 그죠? 13살 때 이 할아버지가 거기 오셨는데 이 할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짝을 맺어주시니까 이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13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던 그 어린 할머니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반말 하신 적이 없대요. 그래, 지금도 항상 존대어 하시잖아요, 서로가. 한 번도 반말 하신 적이 없대요. 너무 귀해서. 그리고 할머니한테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귀해서. 내게 가족이란 게 생겨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 할머니를 귀하게 생각했는데 할머니도 또 항상 그런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라다니면서 어때요? 항상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죠. 그리고 늘 이 5가지, 그분들 5가지 사랑의 언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장 잘 사용하고 계시고 평생 동안을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들이세요. 강원도 저 외딴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무슨 좋은 집에를 삽니까? 좋은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77년간이나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렸던 거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못 살까? 다 뭐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이 짝을 지어줘서 만났는데도 저렇게 살았는데 다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을까? 존 가트맨 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부부 연구 전문가이신데 이제 워싱턴 대학에 지금 이제 오래 계시다가 명예 박사님으로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부부 문제를.
그런데 이분이 3,600쌍을 50년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다 하면서 연구했어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부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라고 룸에 넣어놓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다 지켜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3분 동안만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부부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인지 이혼하거나 결국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 것인지 이것을 몇 프로로 맞췄다고요? 96%. 100명이면 96명의 정확도로 맞췄어요. 3분만 보면은.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3분만 지켜보면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데 3분 동안만 이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은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혼할 것이다를 96% 정확도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방법에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는데 69%는 영속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갈등으로 우리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69%는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싸워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건 3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는 큰 특징이 있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이런 불행한 부부들보다 서로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늘 호응해주고 다가가는 대화를 했는데 그게 무려 이런 불행한 부부들보다 20배 이상이 더 그렇게 다가가는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불행한 부부들, 결국 이혼하거나 불행한 부부들은 이 4가지 언어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첫 번째, 늘 상대를 비난하는 어조로 얘기를 하더라. 네 탓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네가 뭘 잘했는데. 넌 뭐 항상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말투 자체가 평상시의 말투도 늘 상대를 비난하는 말투를 많이 쓰더라. 두 번째로는 방어였어요. 상대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고 너는 뭘 잘했는다. 넌 지난번에 더 했거든. 이러면서 늘 상대의 말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지 않고 방어를 하더라. 세 번째로는 경멸이었어요. 경멸은 이제 이혼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었는데 이 경멸은 상대방을 아주 어린아이 취급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투거든요. 아이고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아이고 네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알겠냐 막 이러면서 완전히 상대방의 인격을 깔아뭉개버리는 이런 말투를 경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멸하는 말투를 가는 사람들 거의 100%가 다 이혼으로 가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담쌓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쁘면 말을 안 해버려. 무시해버려. 전화 끊어버려. 문자에도 답도 안 해버려. 이런 것들이 담쌓기거든요. 그거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반복하거나 여기서 2-3가지를 반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96%가 다 이혼으로 가더라. 이것을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부부들은 이 4가지의 언어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더라. 또 우리도 이 4가지 중에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썼다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만 이걸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아이한테든 배우자한테든 상대의 말에 내가 비난하는 말투를 쓴다거나 또는 방어를 한다거나 또 경멸 어린 말을 한다거나 또는 상대방 말을 무시하고 대꾸를 안 해버린다거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많을까? 몇 가지 좀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도 남녀간에 많은 갈등이 생겨요. 여성들에게는 많은 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아주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여성들이 세지고 강해지고 목소리가 커지죠. 이제 갱년기가 되면 남편보다 아내 목소리가 커지는 때가 바로 갱년기. 그렇습니다. 이제 완경기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뇌 기능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자들은 이제 감정뇌를 많이 쓰고요. 남자들은 전두엽, 이성의 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때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의사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감정을 알아주길 바라고 감정 용서하고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서로가 뇌를 쓰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여자는 자꾸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남자는 감정을 무시하고 어때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지금 사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뇌가 쓰는 부위가 좀 다르다. 세 번째로는 성격이나 행동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고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금방 서로 친해지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편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고 굉장히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목표가 있으면은 여자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골대에다 골을 넣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골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아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어때요? 거기 꽂히면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친 다음에 이제 또 혼나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죠. 그리고 이제 감정에 있어서도 좀 많이 틀리거든요. 여자들은 표현하고 공유하고 싶어 해요. 감정을.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어땠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굉장히 억제합니다. 억제하고 또 거부하고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억제하고 이런 정서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오해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달라요. 여자들은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줘. 그리고 나 좀 이해해줘. 그리고 당신 이것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당신이 나 좀 믿어줘. 나 좀 신뢰해줘. 그냥 나를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잘 안 가죠. 그죠? 그리고 나를 좀 인정해줘. 그리고 나를 좀 잘했다고 칭찬해줘. 찬미해줘. 이게 남성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인정을 받아야 꽃을 피우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항상 엄지척, 아들들에게 언제나 엄지척.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들의 그런 심리 자체가 신뢰를 받기를 원하고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찬미, 뭔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강한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내가 관심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뭔가 일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목적도 달라요. 여자들은 대화하는 목적이 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너무 재수없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막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아유 그랬어? 아유 당신 속상했겠네. 아유 그래 가끔 그런 약간 또라이들 있잖아. 당신 좀 그냥 참아. 어떠겠냐.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남자들 어때? 야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만만치 않거든? 야 너도 한성질 하거든? 이러면서 어때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문제 해결적으로 자꾸 지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답을 주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 여자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죠.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막 이러면서 또 막 싸우잖아요.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지지해주고 공감받기를 원해요. 그게 여자에겐 대화예요. 근데 남자들은 대화를 하는 목적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가족 문화적으로 또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분화 강도가 잘 낮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좀 비슷합니다. 분화 강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족하고 이렇게 밀착돼 있다라는 거죠. 밀착돼 있어서 결혼을 하면은 원가족하고 내 가족하고 이렇게 딱 분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딸들도 무슨 일 있으면 맨날 엄마 하고 아들들도 무슨 일 있으면 또 뭐 엄마한테 뭐 말하고 가족이 또 뭐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또 돈 빌려주고 또 가족 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분화 강도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낮아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족 간이나 뭐 형제 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분화가 안 된 특성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좀 많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사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잘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부 갈등이 많이 생긴다. 말하지 뭐 자기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통이 잘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지나 나의 목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전달을 하려고 해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5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50%밖에 상대한테 전달하지 못한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저는 50%밖에 아무리 열심히 전달 못 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저의 이야기를 15%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 이해를 못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15%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너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 말을 해도 애들이 언제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15%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의사소통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은 50%밖에 안 되고 상대는 그 50% 중에서도 15%밖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내 바람대로 기억을 못하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잘 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내 이야기에 15%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이 날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전달의 법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많은 오해가 좀 풀리게 됩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때요? 또 아주 중요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메라비언이라는 학자가 어때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것을 시각적, 청각적, 말의 내용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 자체가 갖는 내용은 7%밖에 전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내 목소리가 어땠나? 목소리가 컸는지 작았는지 뭐 내 바이브레이션이었든지 짜증을 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때요? 그게 38%를 차지해요. 38%를. 그리고 그때 말을 할 때 나의 태도,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몇 프로라고요? 55%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 청각, 말의 내용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시각적.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하고 내가 남편하고 싸워서 말하기 싫어가지고 또 말하면 또 싸울까봐 말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이미 시각적인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미 당신에 대해서 난 기분이 나빠. 당신에 대해서 난 당신이 너무 미워. 이런 내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시각적으로 이미 내 태도, 막 입이 나와 있고 시각적으로도 이 불평불만하는 내 몸이라든지 또는 뭔가 이런 친절하지 않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상대에게는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55%가 바로바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이 말을 않고 막 툭툭거리면서 사춘기 때 막 이러면 또 왜 그래? 이렇게 부모들이 말하잖아요. 뭐 애들이 뭐라 그래? 내가 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자기의 태도나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모한테 어떤 불만적인 표정이나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본인은 인식을 못하지만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는 아이의 태도만 보고도 이 아이가 부모에게 불손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55%의 그 태도와 그 사람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전달력을 가진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시각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어필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라든지 그럼 부모가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가 더 권력 있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 화난 얼굴을 한다거나 화난 표정을 한다거나 또는 화난 말투를 쓴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주눅이 들고 엄마 아빠가 왜 나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유추하기 이전에 벌써 얼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이렇게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좌우를 한다. 이걸 꼭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성공의 지름길이 결국은 인간관계라고 그랬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인간관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대화죠, 대화. 근데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먼저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 듣는 것일까요? 네, 잘 듣는 것입니다. 이청득심.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의 말에 잘 귀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인간관계 달인들은 전부 다 듣기의 선수들이에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기억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관계의 달인들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네, 점이 보이죠. 네, 99.99%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점 말고 또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나요? 점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얀 이면지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면 이 점에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를 안 가. 그럼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 인생이라는 이 A4 용지가 내 인생이라면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는 문제는 이 점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작은 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이 문제에 모든 포커스가 돼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에 압도돼가지고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답은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반대로 하셔야 돼요. 문제에 포커스를 두면 절대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럼 문제에 포커스를 안 두고 어디다 둬야 되나요? 지금부터는 문제 해결 방법을 반대로 하시기를 저는 권유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 오케이, 인정.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 오케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오케이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아이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 문제에 포커스를 먼저 두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래도 우리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뭐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이가 무슨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건 아니야.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문제를 먼저 인정을 하고 사실이니까 현실이니까 인정을 하되 그러나 문제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우리 아이가 뭐 병원에 누워서 오늘 내일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그걸 감사하다 보면은 이 아이의 학교 안 가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지를 천천히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가기 어려워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그것을 내가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학교 가기 어려운지, 학습을 못 따라가는지, 왕따를 당하는지, 선생님한테 뭔가 야단을 많이 맞는지, 뭐 때문인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파도와 같아요. 우리가 파도가 계속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파도가 왔다가 다시 부서지고 또 왔다가 부서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기억나나요? 1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기억나나요? 다 모든 건 지나간다. 파도의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 다시 지나갑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거기에 애를 혼내고 야단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정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오케이 하고 그런 다음에 내게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한 내용을 심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결국은 행복의 비밀은 뭐예요? 행복의 비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당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감사함이고 남들이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어때요? 걷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언제서 인식을 해요? 내 발가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발이 얼마나 감사한지,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 그때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장님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눈을 뜬다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고 우리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에 이미 하늘이 주신 무한한 축복과 이 감사한 사소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자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비밀은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고 자주 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란 꽃이 피고 행복이라는 열매는 자동으로 오는 수확물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는 살아있는 증거다.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문제의 연속이지만 그 문제는 바로 내가 살아있는 축복 때문에 오는 하나의 작은 점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문제 오케이. 그러나 괜찮아. 나는 이미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고 문제는 항상 답이 있다. 또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등대는 여러분 어디다 세운 줄 아세요? 등대는 암초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암초 위에다. 암초는 어때요? 바다 밑에 있어서 배가 잘못하면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암초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바로 암초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암초에다 우리는 등대를 세워서 이 배가 어두운 방향에 밤에 방향을 비출 수 있도록 그 암초에다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왔을 때 바로 그 문제에 내 등대를 세워라. 그 문제의 등대를 세워라. 그 문제를 기회로 내가 성장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뭘 심자고요?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や、やっぱり問題は自分でしたね。自分から、幸福になれる機会を、逃していたし、目が閉じてたっていう感じがしましたね。いっぱい幸せな要素、感謝する種をまけば、もっと私は幸福にもなれるし、自由な、心で生きれたのになと、今までの生き方を、今日から、改めたい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引き続き、キム・スヨン会長の総括をいただき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皆さん、いよいよ2022年も40日少ししか残っておりません。今日も本当にユ所長さんを通してですね、お話を伺うことができましたけれども、私たちは本当に思い違いっていうか自分で勝手に思っている部分というのが多か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ユ所長さんのお話を聞きながら、本当に幸せっていうのはやはり私たちがどう考えて、どう対策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非常に感じさせられました。で、やはり男性と女性も違うし、やはり、私自身の持っている独断的な考え方ではダメだと。本当に感謝してですね。で、この世に生まれてきたのも私の力で生まれてきたんじゃないということを思ったときに、本当に幸せに向かっていくその目標とか方向性というのはですね、本当にいろんな意味で研究して、感謝する心情は、そして努力も必要ですね。やっぱり常に努力しながら、お互いに一番近い夫と妻との関係においてお互いが理解して、しかも男性の持っているそういう自信感とかですね、褒めていただくとか、もういろんな、そういうことを通して、男性たちは力を得ていくっていうんでしたら、その方向に自分がまた合わせていく。で、そして、皆さん今もうだいぶ私たちは韓国にお嫁に来てもう40年、34年、27年というふうにですね、随分もう長くなりましたけれども、行けば行くほどって言ったらあれですけど、夫婦間の問題が解決してくると、今度は子供たちとの間における。で、子供たちが祝福受けて、奥さんが、お嫁さんが来ですね、またこの娘のお婿さんが決定されていくと、また範囲が広がっていきます。で、そして子供が生まれますね。孫が生まれたり、そして、そういうふうな関係になった時にはもっともっとその枠が広がっていきますね。
でもそれを受け入れることのできる広い心情、また本当に相手を思う心情っていうんですか、そういう意味での、しかも会話をしても理解力っていうのは 7% しかないんだとかですね、こういうのを 15% しか理解できないとか、そういうのを聞いていくと、ああ、そうか、自分の思い違いっていうか、勝手に思ってた部分もあったんだっていうですね、相手を理解する。そういう意味での、やはり私たちは常に、この知識提供を通してですね、勉強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を、今日はまた再び感じさせられましたし、また常に感謝して、今日の私があるということに対する感謝、そして夫であり、家族がいてくれることに対する感謝、で、そしてまたこういうふうに学ぶ時間が与えられることに対する感謝。で、そういう意味でも、2022年、もう少ししか残っておりません。お互いに幸せな家庭づくり、幸せな私たち、子供たちとの関係、地域社会との関係を作り上げていくためにですね、今日の有意義な時間、しっかりと聞いていただいて、ご自分自身、実践の方向に持っ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ま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れでは、お祈りして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살아있는 하늘 부모님, 순리하오신 존재인 참 부모님,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한일 가정, 이러한 가정으로서의 축복을 받아서 한국으로 시집으로 왔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효의 신정과 하늘 부모님의 신정에 제일 가까운 민족으로서 우리가 제한 일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전통과 그 사랑을 배워서 하늘 부모님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또 주위의 포기에 모범가 되는 그런 가정가 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과 또 서로 주체와 대상이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심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훌륭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때때로는 몸이 더 약하고 때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는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을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가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요. 그리고 인격 완성의 길이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자녀가 축복으로 받고 또 자녀의 또 손자가 되어나서 또 여러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하나를 감사하고 끝까지 생명 있는 함 배우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게 주시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유 소장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내용을 진심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워서 이런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다 하는 반성과 더불어 하늘 부모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면서 축복 주신 가정 김수영 이름으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 앞에 보고하고 아리오사옵나이다. 아주. 자, 皆さん、次の月もお会いしましょう。失礼します。はい、皆さん長い時間お疲れ様でした。来月も、皆さんのためになる講義を、準備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それまでどうか、楽しみにまた健康に気をつけてお過ごしください。お疲れ様でした。コスモス TV の구독、좋아요、눌러주세요。